도메인.점 예, domain.nida.or.kr 여기가 인터넷 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이 기능에 들어가셔서 막 여러 가지를 뒤져보면 조회할 수 있는 것,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단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수시로 개편되다 보니까 제가 이 사건을 할 때의 그 조회 기능, 검색 기능, 출력 기능들이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좀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근데 수시로 개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근해 보시면 당장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는 많이 볼 수 있고요. 도메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나라 도메인의 발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도메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 도메인을 쓸 수 있는 도메인이냐 없는 도메인이냐 즉시 가능하죠. nsem.com을 쳐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도메인입니다. 당연히 nsm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옆에 칸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이 쭉 나옵니다. nsem.co.kr이 지금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이건재 회장님은 nsem.co.kr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누가 쓰고 있는 도메인인지, 그 유사한 도메인으로서 쓰기 가능한 도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등록 정보에 보면 뒤에도 그 목록이 있지만 도메인 사용자 이름이 어떤지, 등록을 한 등록자의 명의가 누구인지, 뭐 언제 등록을 했고 만기일이 언제인지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특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도메인의 홈페이지 가서 그것을 스크린으로 출력을 해서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특이한 점은 몇 개를 생략하고는 나머지는 채권 가압류 절차를 다 골격을 따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실제 도메인 가압류 신청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칠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실명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의 도메인을 co.kr 도메인과 닷컴 도메인을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co.kr은 한국 도메인이라서 인터넷 진흥원을 특정을 했고, co.kr은 주식회사 땡땡 테크놀로지가 한국에서 등록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지정한 겁니다. 피보존 권리, 그 다음 신청 취지가 다른 가압류하고 좀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청 취지 1, 2, 3 이 부분만 잘 메모를 하시거나 체크를 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사용권을 가압류한다라고 사용권이라는 말을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도메인 사용권에 대한 매매, 양도, 일체, 처분 행위를 금하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 명의 변경하는 행위를 협조해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가압류의 신청 원인, 비록 도메인 가압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저는 이 신청 원인의 골격은 저 나름대로의 틀을, 물론 대부분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계실 줄 알지만 한 가지 틀을 형태로 잡으면 신청 원인이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쭉 나열식으로 숫자를 붙이든 숫자도 없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제목과 틀을 잡아서 쓰시는 게 이것을 심리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판사도 보기 편하고 체계가 잡힌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은 1번에는 당사자 지위를 해서 채권자는 어떤 관계고 채무자는 어떤 관계라는 걸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틀은 피보전 권리, 보전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피보전 권리가 어떤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피보전 권리를 왜 보전을 하려고 하느냐, 그 필요성과 긴급성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큰 골격을 그렇게 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에 돈 받을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각 케이스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재산권이 없다. 그나마 이거라도 가압류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곤란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전의 필요성이겠죠. 이 사건 도메인 가압류에 있어서는 가로 3번, 7페이지에 가로 3번을 하나 더 추가를 했던 겁니다. 채권자가 파악한 바로는 채무자가 땜땜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知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도메인 사용권도 거래 시장을 통해서 아주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독립적인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3채무자를 통해서 권리 이전의 공시도 가능하므로 피압류 적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부분 판사님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특정을 시켜주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제3채무자, 도메인 사용권은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니라서 제3채무자를 왜 1번 제3채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지정을 했고 2번은 왜 테크놀로지로 지정했느냐 라는 설명을 부인해서 큰 숫자 4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 진행적으로 담보 제공 부분을 명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 8페이지에 소명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가압류니까 소가보증으로 번호를 매기게 되고 거기에는 이 채무자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 내역을 밝히는 자료 세강계산서 그 다음에 뭐 기타 자료들 소갑 7호증 8호증은 인터넷 화면상에 웹사이트를 출력한 자료,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진흥원에 들어가서 출력한 도메인 등록 정보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 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도메인 사용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진행적인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로 이 예시는 도메인 등록 정보의 상에 나타나 있는 대로 기재를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서류 심리를 마치고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면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채권 가압류와 유사하게 청구 채권의 5분의 2 정도 뭐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조보험 정권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가압류를 할 때 선공탁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나 선공탁은 다 가압류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넷 도메인 가압류가 비록 채권 가압류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그 절차를 따른다 하더라도 선공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공탁은 어려울 것으로 미리 짐작을 하고 할 수 없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아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정문도 우리 신청 취지와 신청 주문이 거의 흡사하게 내려졌습니다. 특별한 보정은 없었고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가압류의 집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3번인데요. 우선은 가압류 결정이니까 채무자한테 송달을 하고 제3채무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국제도메인.com을 관리하는 한국의 등록 대행업체에게 가압류 결정 정보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부라고 하는 전자식 등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압류 사실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검색을 해봐도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좀 아쉽고 한계긴 하지만 현재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됐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고 자동차도 기재가 되지만 채권 가압류를 하면 우리 공부가 기재될 게 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몇 가지를 빼고는. 그러나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부라는 전자등록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공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도메인 사용권이 어떤 지장을 받는가? 실제로 도메인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사이버상으로 활동을 해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도메인을 팔거나 명의 변경을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등록 말소를 하거나 일체 변경 행위를 못하게 할 뿐이지 어떤 가압류든 가압류 자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가압류는 힘들죠. 부동산을 가압류라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듯이 이 도메인을 가압류한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고 단지 변경하는 것을 못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 사례를 가지고 도메인 가압류를 하는데도 그렇게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고 이제 소송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권을 확보를 해서 본압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뭐 어떤 사례든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본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의 뭐 교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뢰인은 집행권을 확보하는 만치 여기에서 회수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땡땡 클럽이라는 업체에 어떤 채권이냐면 각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팔게 되는 거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받게 되는데 쇼핑몰이 거래하는 업체가 여러 수많은 업체가 있겠죠. 그 수많은 업체가 다 채권 채무 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2,5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채권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본안 소송을 해봤자 실제 얼마 건지겠는가. 차라리 다른 협상을 통해서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본 집행으로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유사한 사례를 접해서 본 압류까지 나아간다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뭐 압류도 본 압류를 하면 되겠죠. 인터넷 도메인 가압류에서 가짜만 빼고 뭐 압류를 하면 되는데 압류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환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재산권에 있어서 환가 절차는 우리 이 민사집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양도명령 내지는 인터넷의 경매를 통한 매각명령 이런 방법이 실제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매 이 부분이 실제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통한 도메인 매매 이 사이트가 많이 있고 몇 군데의 공식적인 감정이 아주 공인된 감정은 아니겠지만 거래 가격을 평가하면 법원에서 구태여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양도명령은 조금 그건 한계가 있는 게 이 채권자가 그 도메인을 양도를 받아서 그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 것 같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유력한 방법이 인터넷 경매를 통한 도메인 매각 방법이 현금화 방법으로 활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이 좀 분량을 생각해서 그런지 첫 시간부터 많이 빨랐는데 일단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제로 가압류를 한 사례, 실제 가압류 현황들,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부분,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태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가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가압류할 당시에는 예금 잔고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하필이면 그 계좌에 그 채무자의 명의의 계좌에 가압류 이후에 돈이 뭉툭이 돈이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 대해서도 이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바람에 가압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켰다가 부랴부랴 추가 가압류를 했던 사례도 경험도 있고 은행 담당자 제3채무자가 은행이죠.
은행 담당자와의 분쟁, 싸움을 벌려보기도 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당신들이 가압류를 해서 송달될 당시에는 금액이 이것밖에 없었으니 그 이후 금액은 못 내주겠다. 실제 이 사례도 그렇게 해서 소송이 간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가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례가 이루어진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어떻게 명기를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판례는 교재도 있지만 부산고등법원의 2003년도 판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법원까지 충분히 가서 판결로 명시가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야 될 사례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엄청난 비율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법원의 업무 부담 때문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세부적인 통계를 조사해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관, 고법부장이나 대법관, 이런 말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출신들이 맡은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비율이랑 일반 변호사 아니면 일반인, 법무사가 사실상 도와줘서 한 사건들의 심리불속행 비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서 심리불속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장래 채권에 대한 예금 가압류 효력이 미치느냐, 이 부분에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그런 사례가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만들려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힘든 행실이냐,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판례를 보면 과연 그것이 새로운 쟁점이 있어서 나온 대법원 판례였느냐, 이미 반복되는 사례, 또 사건의 개요도 별도 없이 몇 년 전에 나온 판례를 그대로 언급한 그 판결, 그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반복되는 판결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사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무슨 말이냐? 부산고등법원 판결 결론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우리 사이트에다 한번 공개를 했더니 좀 논의는 많습니다. 2001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논의는 있고 한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 중에는 그나마 판결문에서 이런 쟁점을 정확하게 다뤘던 사례라서 소개를 한 겁니다. 사건의 개요와 절차는 쭉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그 가압류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은행 예금에 1,0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한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채권자가 한 1년의 시간을 걸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본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본압류의 추시 명령이 도달하는 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이 계좌에는 돈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마지막 추시 명령이 도달될 당시에는 잔고가 25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한 게, 왜 은행에서 그동안 돈을 다 빼줬는가? 은행에서 이 돈을 빼준 나름대로의 명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채무자인 회사는 그 은행에 예금 계좌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예금 계좌 이름이 기업자유예금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할 예금 채권의 표시에 별지로 통상 기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통예금, 당자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이라고만 되어 있지, 기업자유예금이라는 건 특징이 없었으니, 기업자유예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돈은 가압류가 묵힌 게 아니다라고 돈을 빼줬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압류할 당시의 시점 이후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채권자가 확보한 돈이 아니라고 해서 돈을 수시로 빼준 겁니다. 그래서 뭉텅이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제3채무자 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추징금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추징금 소송의 속가는 당초에 6,400만 원 정도에다가 그 이후로 추가로 늘어난 부분 이자까지 계산해서 한 7,200만 원 돈을 추심 소송을 했고요. 채무자는 은행은 채무자가 아니죠. 제3채무자 은행은 피고로서 그에 대한 항변을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은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업 자유예금, 그러니까 예금 채권의 표시에 특정되지 않는 기업 자유예금이 가압류에 효력을 미치느냐 받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장래에 입금되는 부분도 가압류 효력이 미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은 기업 자유예금이라고 특정이 안 돼 있어도 효력이 미친다. 지난달 이충규 법무사님이 강의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했는데, 우선 필지 목록을 서술한 순서를 보자는 거죠. 1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목록을 보시면 1번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서 선행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압류가 된 거, 안 된 거가 1번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그 다음 기준에서는 여러 예금이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으로 볼 때는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채무자의 예금은 다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해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은행의 예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고, 새로운 신상품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된 거와 안 된 거를 첫 번째 순위로 하기 때문에 예금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도, 예금 명칭을 특정하지 않아도 그거는 포함이 된다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장래 예금에도 효력이 미치느냐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장래 예금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을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거죠. 예금 채권의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제3채무자인 은행 입장에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묶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은행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판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첨부되어 있는 이것만으로는 장래 예금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가서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은 기업 자유예금은 해당이 되지만 장래 부분은 안 되니 가압류가 도달할 당시의 예금 잔고 1,000만 원 남짓되는 돈만 가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상고를 했습니다. 채권자는 장래 예금을 더 받고 싶어서 상고를 했고, 은행으로서는 기업 자유예금이 해당이 안 되는데도 됐으니까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고, 둘 다 상고를 했고, 이렇게 쟁점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판결의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법원 실무제도에서도 이런 예금 채권의 특정 방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첨부되어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결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예금 종류, 예금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순서로 특정을 하면 다 포함이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이제 뛰어넘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러면 장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할 때는 장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